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나가는 수요일 날 방중, 중국 방문하는데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네. 한국과 교역 상대 1위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이 경제 사절단이 간대요.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들도 대거 참여해가지고 규모가 260명 정도에 달한다는데요. 2015년도에 박근혜 중국 갔을 때 156명보다 100명 이상이 훨씬 많은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중국 관계가 해빙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에 외교는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이런 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콜라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구나 이런 해빙 분위기에 이제 더더욱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분들, 재벌 총수급 인사들 일이 많이 가는 거는 중국에 대한 예의를 다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이제 CCTV하고 그 얘기 이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나오지요. 그 내용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준비가 많이 됐고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물론 저는 이걸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하실 때도 그랬는데, 그때 진짜 순간순간 많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하시는 행보 하나하나를 보면서 특히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기업 총수들과 같이 가는 거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이지 않다는 흔들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참여정부 때도 일부 언론들이 참여정부가 마치 반기업적이다라고 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겪으면서 오히려 기업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이 더 나았다. 내용상으로 더 친기업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노 정치 그룹은 리버럴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가 평등의 기반을 두고 잘 굴러가길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나쁘게 말하면 신자유주의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좌파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가 신자유주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나온 게 한 대안이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이 일부에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경제사절단을 최대 규모로 꾸린 것은 그냥 말로 우리가 반기업이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100배 더 진정성 있는 행보 같습니다. 사드 문제로 촉발된 그 한중 갈등 문제가요. 사실은 우리는 중국에 막 매달리고 이럴 것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은 중국도 한국과 관계가 나빠서 경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도 이득이고 한국에 이득인 게 뭔가를 한번 잠시 진정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 잘 생각해봐. 니들도 불편하잖아. 우리도 불편하거든. 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알고 보면 이게 감정적 문제지 실제로 어떤 무기로 전쟁하자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실질적인 외교에 있어서의 이명박이가 자주 얘기했던 실용주의적 단계로 좀 들어선 거다라고 봐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웬만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막 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KT는 안 가더라고요. KT는 중국의 사업이 없대요.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의 웬만한 재벌들은 다 가고요. 이제 재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분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260명인데 보니까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6월 달에 그때가 52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87명이었고요. 엄청 컸다는 박근혜 2015년은 156명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대규모 이런 걸 떠나서 매머드급이 예, 매머드급이고요. 그때 박근혜가 152명과 같이 갔을 때 엄청난 규모라고 막 언론이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비해서도 더 매머드급이에요. 근데 요즘 저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불만이 많죠, 아니, 요새 이상하게 더 많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언론이. 근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결로 우리가 한번 대차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가서 막 하고 오잖아요. 지금은 그 경제 효과,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안 해. 그러게요. 예전에 생각나시죠? 박근혜 외국 갈 때 패션이 어떻다, 등등까지 다 했잖아요. 중동만 갔다 왔다면 40조 경제 효과요.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지금 최근에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말초적인 것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분석들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언론에 안 나오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요. 우리 방송할 때 꼭 알아야 할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뉴스를 꼭 하나씩 집어넣어요. 이슈가 안 되더라도. 그래야 대통령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어떤 나라의 경제 발전 방향 같은 거 잡을 수 있는데 말이죠. 제가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하나만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요, 이런 뉴스를 하나 봤어요. 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170억 원짜리 특혜성 지원 요청. 저도 봤습니다. 예. 이거를 보고 읽어봤더니 교육부가 이 요청을 받고 거절했다더라고요. 거절했다. 그래서 제목은 본래 이걸 그냥 중립적으로 뽑더라도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특혜성 지원 거절한 문재인 정부 교육부. 이게 맞잖아요. 한겨레.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뭐 이런저런 논란이 한겨레에 대해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제 목소리가 제가 너무 웃겨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연애할 때 딴 여자 사귀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게스트가 완전히 이제 다른 분.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뭐 목소리 좋다 그 정도 느낌까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내용이 참여정부 장관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혜성 지원을 요청했다. 그래갖고 그 요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국회의원을 만나서 했다, 누굴 만나서 했다를 정말 너무나 자세히 쓴 기사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교육부가 그 요청을 안 받아들였다 해요. 저도 그 기사를 방송하기 전에 한번 봤어요. 뭐 애들 이러냐? 방향이 완전히 그죠. 거절했건 그걸 수용했건 간에 깔려고 생각하는 기사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기자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욕하기 위한 기사같이 그거 혹시 보였습니다. 하모 기자하고 성모 기자가 썼죠? 그렇죠. 맞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하모 기자, 성모 기자. 어머나. 어쨌든 혹시 이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그런 요청을 이렇게 저렇게 받았지만 거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기사를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여정부 출신의 김모 장관이잖아요. 네, 이거 뭐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김하중 장관인데요. 그 사람이 참여정부 출신인 게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타이틀을 그렇게 뽑으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저 그런 얘기 하나만 짧게 해드리면은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이번에 그 선창 1호 사건 관련해가지고 네. 밥집에서요 노인들끼리 3분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 문재인이 지가 뭔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세월호 때도 뭐 국가가 막 지원해주는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면 나도 다 정부가 지원해주냐? 그래서 제가 발끈해가지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화는 못 내겠고 연세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 잘못된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타이틀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어찌됐건 간에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여쭤봤어요. 본인의 가족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로 이거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일단 물어봤고 보험금에 관련된 거예요. 그게 수협보험이라 해가지고 보험을 몇 개월 걸려요. 지급하려고 그러면. 미리 선지급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보고 이런 거지. 공식적으로 정부가 보상금을 준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지가 뭔데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냐예요. 첫 번째가 완전 틀린 팩트잖아. 근데 그게 타이틀로만 인식되어 있는 노인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학생 한 명당 7억에서 8억인데요.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국민 성금이고요.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상해주는 돈은 1억이 안 됩니다. 그런 걸 관점이 다 타이틀로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팩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푸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푸나님은 정말 깨시민이다. 왜요? 아니,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됐다. 그랬을 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예요. 째려보고 나올 수도 있고. 옛날에는 싸웠고요. 지금은 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묻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싸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분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잘못된 걸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건 정말 깨시민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로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방송으로만 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푸나님을 깨시민의 표본으로 오늘 인정합니다. 깨시민의 인권상 수상자 푸나입니다. 네. 이야기 좀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진핑이 2013년도에 네. 한국에 방문할 때도 저번에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조중동에 칼럼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 국민들에게 어떤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어떤 언론에 관련된 걸 하는데 이번에는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을 8개 했대요. 그중에서 3개가 사드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네. 10월 31일 날 그 사드 관련해서 합의한 거 지금도 아직 봉합이냐 봉인이냐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산불이요? 여기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이거였어요.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드 배치에 나름대로 명분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만약에 사드를 중국 뒤통수 치면서 배치하기 전에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그렇죠. 한중 관계가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고요. 요 뒤에 한 말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드는 전적으로 북핵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도 뭐 이해를 구하고 양국이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요지가 있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사드 레이더를 이게 전방 후방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게 중국까지 볼 수도 있고 북한까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민정당 할 때 같이 나누었죠.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불입니다. 산불이 첫째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예요. 이 추가 배치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죠? 예, 대선 때 유승민도 얘기했고요. 그렇죠. 예, 추가 배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추가 배치 안 한다. 두 번째가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DJ 때부터 참여정부 때 일관된 원칙이었고요. MD 체제 편입은 이명박도 못한 일이에요. 예. 박근혜도 공개적으로 MD 체제 편입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사드를 배치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드 배치 자체가 MD 편입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제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또 소리가 갈라질까봐 더 높이진 못합니다만 한미일 삼각동맹이 아닙니다. 수직동맹이에요. 이게 지금 위안부 합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네. 거기에 관련하기 위해서 해왔던 작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을 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과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남의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문재인 대통령 행보를 보면서 이분이 6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듣는 분이세요. 경청. 그래서 늘 경청의 달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동시에 중심이 잡힌 사람이다 보니 이게 자기 중심에 경청한 수많은 지식들이 막 이렇게 조합이 돼서 AI적 지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 진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 트집도 잡는 거지만 사실은 한미일 동맹 그게 삼각이든 수직이든 간에 그게 공고화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사실은 중국 쪽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게. 그게요.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말하면서 미일 한 수직동맹은 이게 북중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중러 한미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본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직거래하고 그쵸. 미국과 직거래하는 이런 관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 한국과 러시아 이런 식으로 되게 촘촘한 다자간 외교를 해야만 살 길이 있다. 근데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미 그러니까요.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결이 똑같더라고요. 네. 계승할 건 완벽하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중국 잘 다녀오시고요. 다른 방송에서 언급하긴 했는데 충칭 같은 데 가서 이제 일본과 관련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건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보여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네. 중국에 대한 예의를 다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이제 CCTV하고 그 얘기 이따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나오지요. 그 내용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준비가 많이 됐고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물론 저는 이걸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 비서실장 하실 때도 그랬는데
그때 진짜 순간순간 많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하시는 행보 하나하나를 보면서 특히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기업 총수들과 같이 가는 거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이지 않다는 흔들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참여정부 때도 일부 언론들이 참여정부가 마치 반기업적이다라고 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중견기업 이런 분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260명인데 보니까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 갔을 때 6월 달에 그때가 52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87명이었고요. 엄청 컸다는 박근혜 2015년은 156명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대규모 이런 걸 떠나서 매머드급이 매머드급이고요. 그때 박근혜가 152명과 같이 갔을 때 엄청난 규모라고 막 언론이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비해서도 더 매머드급이에요. 근데 요즘 저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불만이 많죠, 아니, 요새 이상하게 더 많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언론이. 근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결로 우리가 대차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가서 막 하고 오잖아요. 지금은 그게 경제 효과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우리가 반기업이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100배 더 진정성 있는 행보 같습니다. 사드 문제로 촉발된 그 한중 갈등 문제가요. 사실은 우리는 중국에 막 매달리고 이럴 것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은 중국도 한국과 관계가 나빠서 경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도 이득이고 한국에 이득인 게 뭔가를 한번 잠시 진정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 잘 생각해봐. 니들도 불편하잖아. 우리도 불편하거든. 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알고 보면 이게 감정적 문제지 실제로 어떤 무기로 전쟁하자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실질적인 외교에 있어서의 이명박이가 자주 얘기했던 실용주의적 단계로 좀 들어선 거다라고 봐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웬만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막 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KT는 안 가더라고요. KT는 중국의 사업이 없대요.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의 웬만한 재벌들은 다 가고요. 이제 재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9년을 겪으면서 오히려 기업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이 더 나았다. 내용상으로 더 친기업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노 정치 그룹은 리버럴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가 평등의 기반을 두고 잘 굴러가길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나쁘게 말하면 신자유주의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좌파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가 신자유주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나온 게 한 대안이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이 일부에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경제사절단을 최대 규모로 꾸린 것은 그냥 말로.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나가는 수요일 날 중국 방문하는데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네. 한국과 교역 상대 1위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이 경제 사절단이 간대요.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대거 참여해가지고 규모가 260명 정도에 달한다는데요. 2015년도에 박근혜 중국 갔을 때 156명보다 100명 이상이 훨씬 많은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중국 관계가 해빙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에 외교는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이런 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콜라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구나 이런 해빙 분위기에 이제 더더욱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분들, 재벌 총수급 인사들이 많이 가는 거는